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장 최경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옆에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박수 한번 치고 3,000포인트 예, 코스피 넘었습니다. 예, 3,021.84, 1.48% 코스피 올랐고요. 2021년 6월에 3,316이었네요. 네, 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2021년 6월이 최고점이었고요. 한국 역사상 최고점이었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의의랄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이제 2021년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때는 사실 그래도 미국 시장이 좋았거든요. 예. 근데 올 들어서 코스피가 25% 정도 올랐습니다. 와. S&P 500은 1.7%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미국보다 한국이 좀 낫죠. 예. 사실 그동안 한 10년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렇지. 이 정도 가지고 사실 말하는 게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 미국 시장이 뒤처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고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나고 났더니 시장 참여자들의 다수의 기대가 틀렸는데 예. 그때 반도체 대망론이란 게 있었어요. 음. 반도체 중심의 경기가 좋아질 거라 그랬는데 예. 지나고 났더니 사실 그때 반도체 경기가 꼭지였었는데 아. 그렇지만 이제 주식을 사는 시점에서는 뭔가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기에 대한 뭐 사실은 수출 대기업들은 뭐 그저 그렇잖아요. 관세 전쟁도 하고 뭐.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경기나 기업 이익으로 보면은 그때는 뭔가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걱정이 많은데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속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에 이제 두 가지가 그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자산 시장을 좀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약달러입니다. 약달러. 네, 우리가 4월 10일 날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갔거든요. 그때 이제 1,500원 뚫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했었는데 한 100원, 120원 떨어졌어요. 예. 4월 10일 이후로. 그때부터 외국인이 주식을 엄청나게 삽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약해진 원인은요. 예. 두 가지 다 미국 쪽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를 하고 그렇죠. 감세를 하면서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이 야, 그럼 정부 지출 좀 줄여야지 그랬더니 트럼프는 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는데 없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는 게 하나 있고요. 있고. 예. 또 달러 약세를 설명한 두 번째 요인은 역사적으로 공무원들은 관료들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변동 환율대 된 것 자체가 그냥 닉슨 대통령이 그렇지. 그냥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안정적인 환율 체제를 그냥 깨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달러가 금과 연동되지 않으니까 변동 환율제로 간다고 했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관세 올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미란 같은 사람은 관세지만 달러가 좀 약해져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라는 건 무역 적자. 무역 적자 해결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것도 결국 미국만 그때 냉전 시절에 미국말 잘 듣는 일본의 엔화가치 절상을 유도했죠. 240엔 하던 게 막 70엔대까지 떨어지고 독일 서동 마르크로 절상이 되면서 네.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 5월 초에 대만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하고요. 예. 바로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했는데 예. 그 외 외신을 보면 그 논의 자리에서 환율이 협상 의제로 올랐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대만에서? 아니면 대만에서 우리나라? 한국 다 같이. 다 같이. 블룸버그 통신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은 안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 적자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는 코드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두 가지가 지금 달러 약세를 가져오는 원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0원 떨어졌거든요. 예. 이거는 원화 강세 아닙니다. 어.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서 원달러 원화 강세인데 이건 미국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면서 비달러 자산으로 돈이 들어오는 하나의 코드가 있죠. 대만도 많이 사고 있어요. 한국도 많이 사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달러 약세, 사실 우리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고 그렇죠. 미국의 문제로서 발생한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 주도의 유동성 랠리가 나타나니까 이거는 뭐 펀더멘탈과 관계 없어요. 펀더멘탈과 관계 없다. 네, 이거 달러 가치가 바뀌는 과정에서의 선호의 변화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기가 뭐 썩 좋아지는 왜 주가가 올라가냐라 그러면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그 축이 그게 아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이 더 많이 오릅니다. 그렇죠. 글로벌 중에서. 25%나 올랐으면. 예, 올해 글로벌 주요 나라 중에서 사실상 1위고요. 예. 블룸버그에서 집계하는 한 91개 지수 중에서 4등입니다. 어. 근데 위에 있는 데는 별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니까. 물론 올해 4등한 거는 작년에 91개국 중에서 88등한 그런 저가 메릿이 작동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렇죠. 실은 뭐 그렇게 뭐 작년까지 보면 크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한국이 비달러 자산적이 많이 오르는 두 번째 이유는 작년에 오히려 조정받은 데 따른 가격 메리트 있고 두 번째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입니다. 지금 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예. 뭐 상법 개정은 뭐 조기에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배구조 개선이란 건 이거는 뭐 그냥 주식 투자하는데 곁다리로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예,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가 중요하고요. 음. 그 돈이 얼마나 주주들을 위해서 쓰이느냐에 대한 문제가 결국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상법 개정을 하나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겠습니까마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그 발걸음을 딛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올라가는 건 사실 지배구조가 경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기업이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그 부를 얼마나 주주 친화적으로 나누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시장을 뭐 저는 뭐 펀드멘탈과 무관하게 주가가 뭐 한없이 올라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핵심 동력은 그게 아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최근 10년 정도 보더라도 주식이 훨씬 좋았어요. 우리 사는 것보다. 예. 지금 주가 지수 한 10% 오르면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가 느끼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의 세상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나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산 가격은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예. 구조적으로 돈이 많아서 그래요. 긴축을 한다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풀린 돈의 양이 미국이 뭐 그 전에 뭐 200년 동안 푼 돈보다 2008년 위기 이후로 푼 돈이 더 많았고 그렇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푼 돈의 양은 그 전에 푼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긴축을 한다 그러고 양적 긴축을 한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줄이지만 지금 세상에 굴러다니고 있는 돈의 양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거든요. 좀 그 유동성의 풍선 효과를 보여주는 게 독일 증시라고 봅니다. 독일이 재작년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현대사의 한국 경제가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이너스 성장 한국이 2년 연속 한 적 없었거든요. 예. 독일도 통일 직후에 맞아. 통독 직후에 예. 막 어려움을 겪을 때 통일 비용으로 그때 2년 연속 한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2년 연속 역성장해서 올해도 한 1%좀 성장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기대치는 또 제로 성장으로 잘못되면 역성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독일 닥스 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산이 뭐든지 간에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어떤 실물 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보다는 자산 시장에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세상이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여기서 기회를 봐야 되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좀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의 게임의 규칙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고 지금의 달러 약세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펀더멘탈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또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좀 앞장서는데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이런 걸 보는 게 더 핵심적인 것 같아요. 성장률이 그러면- 언제 개선되냐 이런 것들은 예. 조금 시장이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계속 우리가 펀더멘탈만 강조를 하다가 펀더멘탈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게 돈의 힘이 참 무섭기는 하죠. 근데 그 달러 약세가 이제는 달러 약세가 어떤 정점이다, 바닥이다. 또는 이제 원화 강세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른 통화들이 다 이제 달러 약세 때문에 다 강세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가령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랑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주한미군이든 관세든 아니면 환율이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뭐 안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점차 저런 수준이었구나라고 이렇게 널리 퍼지는 그 순간, 네. 그 순간 때까지 외국인 자금은 계속 들어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고 보면 음, 특히나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예, 혹시 이제 시작인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시작.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음,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의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경계심을 가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서 이제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일본이 미국의 환율 주권을 너무 쉽게 내주면서 그래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간 거예요. 그렇죠. 그때 환율이 뭐 중간에 굴곡은 있었지만 그 엔달러 환율이 한 10년 계속 약했어요. 240엔 했던 게 한 뭐 80엔 밑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면 일본 기업, 수출 기업들이 뭐 버틸 수가 없죠. 수출이 망가집니다. 예, 그럼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뭔가 경기를 띄우고 금리 낮추다가 주식과 부동산에 말도 안 되는 버블이 생겨서 그렇죠. 보통 경기는 나빴다 좋았다 해요. 예, 근데 일본처럼 잃어버린 사이클도 없는 잃어버린 2, 30년은 이게 예외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예외라는 게 결국은 과도한 내수 부양을 하다가 자산 버블 붕괴가 수반이 된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이나 특히 중국처럼 이 동아시아의 사례들을 케이스 스터디한 나라들은 통화 가치 약세를 계속 용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그렇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 100원 떨어졌습니다. 주식도 올라갈 때 보면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한 120원 가까이 또 많이 떨어졌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환율이 예컨대 한 100원 정도 더 떨어지면 1200원대. 뭐 탈나나요? 안 탈나죠? 왜냐하면 이게 1200원대 환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높은 환율이에요. 아니, 뭐 한 10년 전에도 1200원대였는데요, 뭐. 예. 그럼요. 고점이 1200원이었고 뭐 1000원 언저리까지 갔으니까 지금은 설사 뭐 미국의 의도대로 약달러가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해도 큰 문제가 없고 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안 달러 환율이 뭐 7.17, 7.18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예. 7.35에서 이렇게 떨어졌죠. 이제 중국도 위안화의 절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할 텐데 근데 위안이 뭐 한 7까지 더 떨어진다고 한들 왜냐하면 중국도 얼마 전까지 강달러가 나타나면서 위안화가 약해질 때 인민은행이 7위안 이상 가는 거 막겠다 그랬어요. 예. 이제 위안이 너무 약해지게 되면 이제 중국 기업들의 외화 부채 이런 거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포치라 그래서 그렇죠. 7위안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은 어디까지 갈지 뭐 저도 모르지만 뭐 미국의 의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국가가 통화 가치의 어떤 절상을 조금 더 용인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또 경험적으로 최근에 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 달에 미국이 막 금리를 올리고 또 한국에서 뭐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게 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갔었습니다. 예. 근데 미국 금리 인상이 조금 뭐 주춤해지고 뭐 이러면서 2023년 초에 환율이 1,220원까지 떨어졌어요. 220원 떨어졌죠. 예. 아주 단기간에.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위에서 1,480원에서 한 100원 남짓 떨어진 건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불과 2, 3년 전에도 환율이 한 200원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환율의 저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예. 이게 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그때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한 문제가 없었고 그때는 또 바이든 때였어요. 그렇죠. 스티브 미란 같은 사람이 뭐 통화 가치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근에 가까운 과거에서 보더라도 지금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미국이 처한 환경의 변화도 1200원 중반대 가도 물론 우리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해외 공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그래서 또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또 다른 것 같은데 네. 한해지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네. 수출 대기업들이 그래서 1250원대랄지 1150원대까지 뭐 가령 200원까지 내려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수출 대기업들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영업이익이나 이제 수익이 뭐 제 생각에는 예.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그 정도가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해외 예. 생산을 많이 하더라도 예. 뭐 전체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뭐 실적이 많이 망가지거나 수출 기업들이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나타나는 게 자산에 대한 환율이 불러온 자산에 대한 선호의 변화입니다. 아, 그냥 달러 자산 들고 있으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게 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시장이 아유 이렇게 원달러 원이 떨어지면 타격받는 기업도 있겠네 하면서 예. 거기서 또 떨어져 나오는 기업들, 악재로 작용하는 기업들이 있겠지만 예.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환율이 충분히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훨씬 아주 또 스무드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위안화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정말 아주 무도한 상호관세를 물렸다가 지금 유예가 됐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타깃은 중국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이 없죠. 이거 뭐 예. 어떻게 해결합니까? 관세로. 저는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뭐 무슨 200%가 넘는 관세 이건 무도하지만 그렇죠. 그럼 중국이 미국에 더 물건 팔아가지고 내가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더 늘릴 거란 그런 욕심이 가지고 있지 않겠죠. 뭐, 지금도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좀 언페어하게 한 게 분명히 있어. 네, 그러면 예, 이제 누가 봐도 이 예. 불균형을 완화시켜야 예, 되거든요. 예, 그럼 예. 이 완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해서 예. 미국의 물건을 더 사주는 거죠. 사주는 거. 그게 뭐 우리가 아이디어라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그 미중 무역 협상이 그렇게 타결이 됐어요. 2020년 1월에 중국이 미국 곡물 많이 사주고 예. 또 포괄적으로 계속 미국이 요구하는 건 내수 부양해라. 어. 니네가 좀 소비 부양해서 우리 거 사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좀 자국 통화가 강한 게 나요. 아, 그렇지. 자국 통화 자국 돈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해외 사람들도 와가지고 막 투자를 하죠. 네네 네. 돈이 들어올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수습이 될 수 있는 미중이 서로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가장 건설적인 방법은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해서 더 써줄게라고 하는 합의가 뭐 그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그 생각 말고 다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접점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또 일기 트럼프 때 기왕에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합의했다가 다음 달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그 서로 이행도 못하고 가버린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위안화를 보면서 저는 미중 간의 갈등의 완화 여부를 한번 또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위하다가 우리도 비슷한 패턴, 우리 원화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우리의 자산 시장도 비슷한 선호도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예. 버블이 생길 수 있죠. 버블이 일본도 그런 거고요. 사실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85년부터 해서 90년대 초반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네. 그리고 일본의 무슨 뭐 그때 제 기억으로 일본 국토를 팔아서 미국의 2배 반인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랬었잖아요. 그럼요. 거기 예. 도쿄에 있는 예. 그 마루노치 옆에 있는 황궁 그거 팔면은 캘리포니아 주를 살 수 있고. 살 수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또 실제로 뭐 록펠러 빌딩 쇼핑도 하고 많이 그랬죠. 그랬죠. 예, 일본 사람들이.
미국 그 영화사도 그때 샀었던 것 같고 건물들도 많이 샀었던 것 같고 미국 영화 쪽에서도 막 그 일본의 라이징 선 해가지고 일본 배싱 그 그런 일본 거 때리기도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고 네. 그만큼 이제 일본의 자산이 쫙 커졌는데 그게 이제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버블이 생겼단 말이죠. 네, 그 뭐 이익으로 설명하기 힘든. 근데 우리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게 그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나라들의 해외 자산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해외 자산이죠. 그런 나라들의 자산이 미니 버블화 될 수 그건 뭐 그 다음 스텝의 얘기인데. 다음 스텝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네. 이제 PBR이 딱 한 배 됐거든요. 오늘 한 배 됐습니까? 예, 3천 한 배 정도 됐으니까 네. 사실 뭐 버블이라는 게 좋기도 하고 달콤한 약인데 근데 한국은 사실 대단한 버블이 주가의 레벨이 이제 대단한 버블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자산 가격 펀더멘털과 무관하다는 아닌데 뭐 경제가 확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는 최강 경기를 가지고 투자하면 실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아, 경기 갖고 투자하지 말아라. 경기가 안 좋다고 투자를 망설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그 사인은 뭘로 봐야 됩니까? 그 상법 개정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서 사회 독립이사제가 들어오는 것. 네. 그거가 상법 개정의 뭐랄까요? 완성? 지금 현재로서는 1단계 완성 뭐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근데 저는 뭘 해도요. 예. 빠져나가려고 마음 먹으면 어,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겠지. 제가 뭐 냉소적으로 상법 개정 말씀드린 건 네.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자사주 소각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됐는데 애플은 자사주를 많이 사는 주주하는 모범 기업입니다. 애플은 자사주 사면 소각해요. 예. 근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사주를 사는데 예. 소각 안 해요. 아.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워렌 버핏을 보고 야, 니네 왜 소각 안 하니? 그거 가지고 엉뚱한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아무도 없죠.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기업 간에 합병할 때 지배주주들에게 아주 우호적인 유리한 합병 비율로 했던 사례들 의심받은 사례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기업 합병할 때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주가 가지고 하거든요. 지배주주 유리하게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니네 주가로 하든 아니면 자산 가치로 하든 알아서 해. 근데 그거를 주주들에게 소명해야 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아. 지금 상법 개정 안에 그 지금은 이사가 기업에 충실하도록 돼 있는데 뭐 상법 개정이 뭐 민주당이 조금 더 급진적으로 갖겠다고 했다가 몇 개를 빼고 논의가 되는데 예. 그래도 들어가는 건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들에게 확대가 되는 건데 어쨌든 뭔가 사람들이 의사 결정할 때 주주들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들에게 소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제도나 이런 걸로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그게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이재명 정부 이전에도 예. 뭐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대기업의 이 증자, 유상증자, M&A 같은 거 조금 더 소명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많아지다 보니까 정책 자체가 그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으로 좀 강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그런 주장 일리 있는데 결국은 이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무형의 뭘로 하면 법기술자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떤 무형의 예. 주주들을 신경 쓰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상법 개정 하나로 한국의 뭐 거버넌스가 개선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가 그걸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러네요. 그런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진일보한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상법안에 상위법안에 여러 가지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법은 모든 법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한국의 많은 기업 중에 소기업들 다 가족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뭐 상법 이사 충실 의무가 뭐가 필요해요. 그건 그냥 사실 상장사들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상장사들을 규정하는 건 자본시장법입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또 자본시장법 안에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버넌스가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분위기만으로도 주가 상승에 네, 뭐 일부에서 좀 걱정하는 것처럼 아예 음. 주주들의 요구가 과하면 음. 기업은 당장 뭐 배당 주고 싶어도 내가 투자를 할 때가 있고 하게 될 텐데 뭐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가치가 훼손이 될 거다 이런 주장하는 마음도 주장도 제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근데 또 너무 그럴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주주들에 대한 퍼주기를 걱정하지만 그런 불평은 한번 좀 퍼져 본 사람이 하는 게 맞지. 퍼져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퍼져나 보고 이야기해라.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예. 혹은 자사조매입 이런 게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아니, 미국은 중국보다 낫다며요. 중국 2007년 이후로 비교 데이터가 있는데요. 예.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2007년부터 작년까지 18년이네요. 예. 대만보다 높았던 거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중국보다 높았던 거 18년 동안에 딱 한 번. 아. 일본보다 높았던 거 딱 한 번. 야. 그러니까 저는 뭐 기업들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지배구조 개선이 꼭 배당을 늘려라 이거는 너무 협소하게 말하는 거고요. 그렇지. 한국 투자자들이 사실 봉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걸 소명해야죠. 그렇지. 이 돈을 갖고 우리 이렇게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예. 그러면 우리 주주들이 음. 뭐 단기적으로 배당 안 준다고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SK 하이닉스보다 뭐 비슷하게 한 15년 동안에 배당 성향이 낮은 게 단 한 번이었었는데 삼성전자 주주가 행복한 게 아니고 하이닉스 주주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손에 쥐는 배당보다 열심히 투자해서 가치를 높이면 되는데 그렇지. 지배구조 핵심은 그거 그냥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그냥 맘대로 하지 말고 상장 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 퍼블릭 컴퍼니에 맞는 소통의 구조를 만들라는 거죠. 저는 만약에 상장돼 있는데 예. 너무 주주들의 요구가 드세. 그리고 내가 상장돼 있는데 사실 상장된 이유는 사실 상장 유지 비용이 커요. 주가도 신경 써야죠. 주주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예. 사업 보고서 같은 것도 3개월에 한 번씩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상장한 이유는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필요가 없다. 그럼 상장 폐지해도 된다고 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왜 간섭받으면서 있습니까? 그래서 예. 일본에서 최근에 그런 기업들이 그 일제 시대에도 한국 신문에 광고를 했던 다이쇼 제약 예. 상장 자발적 상장 폐지했고요. 또 도쿄의 뭐 긴자 6에 있는 쇼핑몰 운영하던데도 이 회사는 내가 당장 돈 버는 것보다는 거기 막 서점도 넣고 해서 고상하게 하고 싶어. 주주들은 더 판매 많이 되는 거 막 넣자고 하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지. 그럼 상장 폐지하는 겁니다. 아. 그게 전 잘못된 거 아니고 자본주의의 질서예요. 근데 내가 자금 조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주주들을 신경 쓰고 주주들에게 받은 돈이 공돈이 아니다. 그렇지. 라고 하는 자각을 갖는 게 핵심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3천이 뚫었긴 했습니다만은 상방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쪽이시네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얼마나 열려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떨어질 때는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올라갈 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예.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주식은 물리학의 관성과 가속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 또 적정하게 올라가는 게 없어요. 올라갈 때는 또 버블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떨어질 땐 가치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에선 너무 고점을 예단하는 건 안 좋고 미리 생각하지. 그럼요. 뭐 어느 정도 뭐 주식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이익, 뭐 수익 가치나 자산 가치 대비 뭐 이제 터무니없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뭐 고민해야 되는데 한국은 뭐 당장 경기나 기업 어닝 사이클이 좋진 않지만 굉장히 아주 찌그러져 있었던 저평가 시장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거니까요. PBR 1배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PBR 한 2배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못해도. 넘죠. 뭐 나스닥 같은데 뭐 4~5배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건 동아시아 나라인데 그렇죠. 일본이 한국보다 한 1.5배니까 50% 정도 더 평가받고요. 예. 대만은 2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코스피 5천 뭐 사실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좋은 화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주주 환원 늘리고 대만 정도 한다면 그 정도 갈 수 있고 또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작년에 배당을 한 40조 원 정도 했습니다. 예. 배당성이 28% 정도 돼요.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추경을 33조 이제 뭐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렇지, 13조. 예. 근데 배당성이 조금 넘어가면 어, 1, 20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네. 그게 이제 국민 경제로 퍼지는 효과 그렇지. 이런 것들을 뭐 좀 경시해서는 안 되고 또 음. 일본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주가도 주가지만 한번 돈을 돌리면서 내수를 살려보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렇지. 우리가 이런 첫 발을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예. 내디뎠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